어떤 이 정치 사상적인 완벽한 세뇌를 하는 비법이 뭘까? 한 미국의 인권 단체가 이런 걸 비법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바로 생활총화. 생활총화가 북한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이 복종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다. 이런 분석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생활총화가 정확하게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의 이제 자유를 억압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가장 기초적인 통제 단계이자 핵심 기본 원인이에요. 그게 생활총화라는 것 자체가. 북한에는 이제 9살부터는 1인 무조건 조직 생활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9살에 가지는 것이 소년단이라는 것인데 소년단에 가입하자마자부터 조직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모교 생활총화였어요. 근데 지금 토요일로 바뀌었지만 토요일만 되면은 생활총화를 합니다. 네. 생활총화가 어떤 것이냐면 내가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잘못을 학급 학생들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자기 비판을 합니다. 자기 비판을 냈다 해야 돼요. 어이구. 나는 한 주간 뭘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호상 비판이라고 있어요. 호상 비판이라는 건 일주일 동안에 자기가 잘못한 내용을 본인도 그렇지만 상대방이 어떤 것을 잘못했는가를 예의주시했다가 그걸 적어놨다가 생활총화 시간에 그걸 적어야 돼요. 이동무는 몇 월 며칠 몇 시 아침 시간에 출근 시간 그러니까 학교 등교 시간에 네. 지각을 했다라는 것을 적어놔야 돼요 항상. 그리고 본인도 같아요. 내가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잘못된 걸 항상 기억을 하고 있다가 생활총화 시간에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아니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한 2살, 13살, 14살 되면 일주일 동안 친구랑 있으면서 그걸 자꾸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걸 계속 저 친구는 뭘 잘못하는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친구이자 언제든지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감시자인 그렇지. 그 이상한 관계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엔 월요일병이라고 있잖아요. 월요병이라고 출근하기 싫어가지고. 그럼요. 근데 북한은 토요일병이라고 그래서 생활총화 하기 싫어서. 생활총화는 우리나라엔 월요일병이 있고 북한은 토요일병이 있고. 자, 탈북민들이 제안했다고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마련하신 주동명 생활총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결시하셨습니다. 조직 생활은 사상 단련의 영광로이며 혁명적 교양의 학교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아침 독보 시간에 3번이나 빠졌습니다. 저로 인해 다른 동무들에게도 기다리게 하는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혁명적 각오가 확고하지 못하고 안일해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제 잘못을 뉘우치고 몸이 아파도 아침 덕보에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상시 건강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상판으로서 정란 동물을 비판하겠습니다. 정란 동물은 며칠 전에 일도 안 나오고 미용실에 가서 파마를 하였습니다. 너무 제 생각에는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함한 게. 저게 자기 몸 자기 시야로 포함하는 거지. 자기 몸 치정이나 신경 쓸 정도라면 작업에나 참석하지 뭐 그렇게 자유주의나 부리고 앞으로 그런 자유주의를 없애고 기본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기본 혁명 가업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야, 이러면 일주일 내내 누군가의 잘못을 계속 찾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이에요? 예, 집에 누워 있다가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동문 정말 안 되겠구만. 그 정도면 일에 나와야 되는데 일도 안 나오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야, 이런 얘기를 어떻게 서로가 하냐. 맞아요. 아, 이거 너무 나쁘다. 홍순 동무는 수성주의 날라리 풍에 물젖어가지고 머리를 너무 길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머리입니까 가발입니까? 지금 강성되고 이 시기에 머리를 그렇게 길게 하고 다니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게 머리를 짧게 자르고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다녀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봉순 동무 오늘 중으로 머리를 당장 자르시오. 알겠어요? 머리 긴 것도 뭐라 그래, 서로. 그렇죠. 아, 정말 뭐 저런 얘기를 서로 앞에서 어떻게 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는 웃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일인가 증거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주체 사상을 설계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나와가지고 이런 말했습니다. 탈북하신 다음에 가장 좋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황 비서님. 그러니까 황장현 비서가 뭐라 그랬냐면 토요일 아침마다 전체 직원 앞에서 생활청화 안 하는 것이 너무 좋다. 와, 진짜 그런 말이에요? 황장현 비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이 부자 제외하고는 자기도 총비서인 자기조차도 누구나 다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매주 하게 되면은 계속 내가 죄인이다 내 동지제 동무제도 죄인이다 해버리면 사람으로서의 그 자존심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립니다. 외교관들도 그럼 생활총화를 합니까? 당연하죠. 생활총화 당연해요? 그러니까 예. 토요일마다 뭐 생활총화 하는 거는 예외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를 불문하고 다 토요일에는 토요 학습에 참가하고 토요 학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 생활총화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교관인 경우에 이제 외무성에서 일할 때에는 외무성 내 당 조직에 망라돼 가지고 이제 생활총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 파견됐을 때에는 대사관 직원들이 따로 모여서 이제 당 생활총화를 하거든요. 근데 아까 영상 보니까 이 생활총화 하시는 분들이 다들 한 손에 좀 노트를 갖고 있더라고요. 네. 이 노트의 정체는 어떤 건가요? 뭐 있는 건가요? 북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가지고 있는 생활총화 노트. 그 빨간 뚜껑으로 된 생활총화 노트인데 거기다 자기가 일주일 동안 뭘 잘못했다 반성하는 글을 쓰고 토요일에 생활총화하는 날에 꼭 가지고 가서 보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북한 주민이라면 이 생활총화 진저리가 날 텐데요. 실제로 북한 주민들이 쓰는 그 생활 노트를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만갑 스튜디오에 직접 우리 북한 인권의 실상도 알리기 위해서 실물을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거의 떠내려온 거를 쓰거나 이러실 거를 전방에서. 근데 이거 어떻게 무서운 거 아니시죠? 네, 이거는 쓰레기 아니고요. 실물로 제가 진짜네? 직접 쓰레기 아니고요. 실물로 제가 진짜네? 직접 입수를 했는데 아까 이 겉표지가 빨간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북한에서 사용하던 생활총화 노트입니다. 인쇄가 돼 있는 거예요?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인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생활총화. 네. 그 노트가 따로 있구나. 이 노트는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 그 소년이 북한에서 직접 쓴 생활총화 노트인데 내용을 보면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렇게 교시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나서 거기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자기 반성을 일단 합니다. 그래서 뭐 방학이라 공부를 못했다라든지 뭐 조직 생활을 게을리했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이 내용을 보면 뭐 위대한 장군님의 그 뜻을 따라서 참다운 학생으로 내가 자라나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참다운 아들, 딸이 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충격적인 거는 제가 보면서 반드시 호상 비판을 이제 하는데 꼭 고치시오. 이런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뭘? 꼭 고치시오.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친구에게 꼭 고치시오라고 그것도 써요, 거기다? 써 있습니다. 남욕을 거기다 써? 맞습니다. 써야죠. 남욕을 어떻게 거기다 써? 우리나라는 악플이지. 악플이지. 진짜 있네요. 예. 호상 비판, 저는 동무를 비판합니다. 동무는 분조장으로서 작업도구 준비도 제대로 시키지 않고 보고도 없이 혼자서 제 마음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꼭 고치십시오. 이 말 들으면 전 열받을 것 같아요. 진짜 내 마음대로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렇지. 네가 뭔데. 그런데 계속 이제 주간 생활총화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이제 한다고 했으니까 이 학생도 예를 들면 뭐 11월 첫 주, 두 주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건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졸업 전 생활총화. 그건 다 있죠. 네, 무려 2페이지에 걸쳐서 자기가 졸업 전에 이 생활총화를 한 내용인데 뭐 학생이니까 이 교실에서 장난도 쳤고 뭐 숙제도 오지 않고 뭐 그런 내용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토끼 가죽 계획도 여러 번 지적받고 수행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토끼 가죽 사업 그 얘기도 지금 있고 그래서 이런 점을 고쳐서 이 학생이 이제 어떻게 썼냐면 생활의 첫 발자국부터 갈 때에 우리 아버지 김정일 장군님께서 제일 사랑하고 믿으시는 그런 일꾼으로 되겠다는 것을 굳게 다짐한다. 그러니까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로 나가는데 김정일 장군님이 제일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 되겠다라는 걸 결의했다라는 거죠. 초등학교 졸업하는데? 맞습니다. 네.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죠. 졸업 전 생활총화. 그러니까 약간 주 생활총화가 있고 월 생활총화 있고 연 생활총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평범한 주에는
그냥 넘어가져요. 근데 월생활청화나 연생활청화는 좀 더 풍부하게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를 썼다면 그때는 좀 2페이지 정도 쓰고 허상 비판도 정말 정성껏 써야 돼요. 이제 생활청화 기록부를 보니까 저도 이제 북한에서 있었을 때 첫 소년단 조직 회의를 집행하던 나의 모습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하나 갑시다. 네, 제가 송어 인민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는 인민학교였어요. 근데 소년단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생활총화를 처음 하잖아요. 난장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그냥 애들이 그냥 막 떠들고 복잡한데 한 애만 집에서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심각하게 임하는 거예요, 생활총화를. 아침 이 생활총화 자기 비판하는데 우는 거예요. 어머. 시작부터 울어가지고 어떡해. 왜 울어 했는데 저는 아침에 지각을 했습니다. 왜 지각을 했느냐? 아침에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무조건 먹고 나고 갔다가 그걸 기다리다가 시간을 늦었대요. 그러면서 그거를 얘기하는데 우는 거예요. 막 콧물 넣고 장군님의 말씀을 고역하고 하면서. 근데 그 애는 울건지 모르겠는데 끝날 때까지 우는 거예요. 허상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원래 한 10명, 15명 막 했는데 한 3명 한 다음에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애가 지식돼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우니까. 그럼 선생님은 칭찬할 수 있겠네요. 선생님은 칭찬도 하지만 오바하니까 싫어하죠. 선생님은 빨리 하고 가야 되잖아요. 선생님은 당원인데. 그 언제 콧질질 흘리는 애들 거 듣고 있겠습니까? 야, 이거 신기하네요. 재밌다. 자, 정정훈 교수님. 네. 이거 어떻게 입수하신 겁니까? 네, 이 노트는 한 탈북민 어머니가 저에게 이제 전달을 해주신 건데요. 이 자식을 위해서 최고로 좋은 거를 해주고 싶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인간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장마당에서 뭐 나가서 정말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사줬는데 이 노트도 당시에 북한에서는 굉장히 종이 질이 좋은 노트를 사줬다고 해요. 근데 사실 보면 그냥 저희는 쓰지 못하는 갱지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좋은 노트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 아이가 사실 뭐 작성한 노트가 얼마나 북한에서 이 인간성을 말살시키는지를 꼭 좀 세상에 전해달라라고 해서 저에게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그 폐쇄된 공간 속에서의 어떤 왜곡된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이제 혁명가로 키워내기 위해서 그렇죠. 가장 좋은 노트를 사준 건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노트가 그 아이의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이런 것이 비극이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데. 나도 죽이고 저쪽도 죽이고 데스노트예요. 데스노트. 그래서 남한에 와서 정말 내가 내 아이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했던가 이런 생각을 어머니가 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 북한 실상을 고발한 다큐멘터리가 한 편 있습니다. 영화 태양 아래인데요. 여기 등장하는 북한의 8살 소녀의 삶을 한번 만나보시죠. 러시아 감독이 만든 2016년 다큐멘터리고요. 준우야, 김치 많이 먹어야 돼. 나도 알아요. 뭐가 끓는 것하고 아무리 먹을 때 있어도 좋아요. 학원 다 하고 있어야 돼요. 얼마네? 예? 디렉션을 주는 거죠? 자꾸 누가 와서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아니, 놔두고. 영어 이제 주고 들어라, 다시. 암을 일반 복격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 얘기하시고. 어정지하고 아름다우니까
진미, 너 소년단 입단했는데 이제 자기 일상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해요? 소년단을 되면 서식생활을 합니다. 서식생활을 할 때 잘못도 느끼게 되고 경리한 대원 스님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느껴지게 됩니다. 울먹거리는 거 봐요. 대신 좋은 것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좋은 거. 잘 모릅니다. 아니면 어떤 시를 생각해봐요. 선수. 나는 위대한 김일성 대원 스님께서 세워주시고 소년단 입단 선서다. 위대한 김정일 대원 스님께서 빛내어 주시었으며 경리한 김정은 스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영광스러운 이게 뭔 일이야. 저 애기한테도 엄청난 책임감이 느껴지고 이 말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걱정의 눈물인 것 같아요. 1학년짜리가? 네, 그리고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시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꿈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난생 처음 이 친구한테 받아들이기엔 너무 무거운 질문인 거예요, 이게. 일단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는 그냥 이런 백지예요. 이 백지에 어떤 물감으로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주냐를 정하는 건 사회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빨간불에서는 건너면 안 된다. 뭐 밥 많이 먹어라.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라. 이거는 뭐 파란색이다, 노란색이다, 빨간색이다 하는 걸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이제 사회거든요. 그럼 그거는 순수하게 스펀지같이 받아들여요. 네네. 근데 이거를 잘못된 정보를 아이에게 줘버리면 그것이 올바른 행동과 사상으로 착각을 하게 돼요, 이게.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은 캄보디아에서 1975년부터 79년까지 그 집권을 했던 크메르 루즈 정권이라고 있습니다. 폴포트가 독재를 했죠. 인류 최악의 대학살이 벌어져요. 그때 이제 캄보디아가 국민 인구가 800만 명이었는데 3년 9개월 동안에 200만 명을 죽여요. 학살을요. 이걸 다 누가 죽이냐? 10살 내외의 소년병들이 죽인 거예요. 소년병들이. 크메르 루즈라는 정권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세뇌를 했냐면 안경 낀 놈들은 반동이다. 손가락이 하얀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 죽여도 괜찮다. 나쁜 놈들이다. 왜 죽인 거예요? 왜? 그걸 세뇌시킨 거예요, 아이들한테. 저런 애들은 저렇게 죽여도 된다. 지식인이기 때문에. 지식인들은 죽여도 된다. 아이들한테. 똑똑한 사람만. 그래서 그 당시 그 소년병들 있지 않습니까? 200만 명의 자국 국민들을 때려 죽인 소년병들 찍힌 사진들이 있는데 다 웃고 있어요. 사람들을 때려 죽인 다음에 자신이 하는 일을 잘하는 일로 생각이 잘한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떤 도덕적 개념이 생기기 전에 네. 이미 그렇게 세뇌를 시켜서 말하자면 하나의 도구로 쓰는 거죠. 저는 아까 그 소미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저 9살짜리 아이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에 검열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유와 상상력이 없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면 이게 어떻게 남들에게 비춰질까? 이걸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당한 대답을 찾지 못하니까 울어요.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자아 비판의 문화가 원래는 러시아 혁명가들 사이에 자발적인 문화였어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 자신을 강철처럼 단련시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근데 그건 직업 혁명가들이 정말 강철 같아야 되잖아요. 그들끼리 했던 거고 자발적인 거였는데 아이들한테 감시하잖아요. 아이들한테 시키는데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 같으면 아직 자아가 형성이 안 됐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 자아가 형성된다는 건 뭐냐, 철이 든다라고 하는데, 철이 든다라고 할 때 비로소 어렸을 때 나 욕하면 싫어하잖아요. 막 싫어하는데 딱 철이 들었을 때는 딱 보면 제 말도 일리가 있네. 이럴 때 비판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자아 형성도 안 한 애들한테 벌써 그걸 강요를 하게 되면 결국 뭐냐면 자아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아가 사라지게 되면 자아가 아니니까 다른 자아와 만나서 사회성을 형성하기가 힘든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사회성은 사라지고 결국은 집단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집단 속에 내가 사라지는 거고 그 집단은 국가에서 통제가 되는 그걸 아이들로부터 시킨다는 건 상당히 잔인한 거죠, 사실은. 부상 비판을 하거나 당하다 보면 이게 지금 너무 심각해요. 후폭풍이 계속 생겨요. 일이 점점 커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면 처음에 그냥 생활총화를 그냥 일상대로 가다가 갑자기 이런 친구가 한 명 생기면서 막 이쪽으로 몰려 허상 비판을. 내가 예를 들어서 소희 언니를 비판하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근데 분위기가 지금 이력 씨로 가는 거예요. 이력 씨가 이력 씨가 똥통에 사과 이런 일이 있었어? 네. 하면서 몰랐던 사건을 나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분위기를 나도 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름을 바꿔버려. 생활총화 비판.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써요. 그다음부터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서 사상투쟁의 분위기로 가는데 사상투쟁으로. 네, 사상투쟁에는 생활총화보다 조금 더 높은 뭐 사상적으로 이 사람을 우리가 준비시키도록 도와준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로 이렇게 바꾸면서 그럼 송윤동민 비서도 원래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면 이력 씨를 위한 사상투쟁에 집중 토론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확 바꿔버려요. 그런 분야 2분 세워놓고 그냥 1시간 동안 서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채 못한 것 같아요, 뭔가 분위기가.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심각하다. 이게 지금 여기서니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지. 당시에 이력 씨의 입장이라면 저는요 다 죽이고 싶었어요 그때. 그죠? 너무 심정일 것 같아요. 있으면 수류탄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냥 멀쩡한 사람 하나 보낼 때까지 하는 거예요. 사상투쟁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에 한 사람을 세우고 처음에 이렇게 서 있다가 분위기가 바뀌면 가운데를 앞에 나가라고. 이 가운데. 제가 받은 거는 생활총화가 아니고 토요 행사라고 그 분열 행진도 하고 이렇게 무슨 깃발 같은 거 들고 행진에 나가고 이런 날인데 무대 그러니까 우리 학교 제적이 1,50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500명 앞에 섰다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있는 애들이 1,500명이었어요. 근데 그 앞에 나가서 서서 뒤로 돌아해가지고 이렇게 학생들 마주보고 이렇게 세워놓고서 여기서 그냥 그 뒤에서 그 책임지도원이나 그다음에 그 학급들마다 대표들이 토론문 같은 거 들고 나와서 뭐 누구 학생 뭐 옳지 않고 뚝하면서 나에 대한 욕을 해요. 한 명 하고 끝나고 내려가면 다른 애 또 올라와서 하고 그러니까 학급들마다의 뭐 초위원장, 뭐 분단위원장 이런 애들이 올라와서 날 비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끔찍하구나. 1,500명이 지켜보는데 앞에다가 세워. 근데 그걸 선생님이 쓰라고 해. 교사가 말이 돼? 진짜 사회적 살인을 하는 거예요. 가운데로 그러니까 한 명을 가운데로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건 약간 그 청년 동맹 안에서 하는 사상투쟁이고 이렇게 이력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전체 그 단체가 모여서 완전 몰아주기니까 이거는 스케일 자체가 다른 거죠. 아니 사춘기 때 중고등학교 때 내가 좋아하는 여자 학생도 있을 수 있고 맞아요. 나를 좋아하는 여학생이나 친구들이 있는데 오죽하면 학교를 중퇴했겠어요 지금. 그냥 이 친구를 비판하세요 하면은 처음에는 친구들이 좀 소심해서 어떻게 비판하지 해요. 근데 또 분위기가 한 친구가 덩 하면서 확 이러면 괜히 그 오빠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딱 용기 있게. 그럼 한 명 뜨면 하기 시작하면 막 경쟁식으로 그거 하는 거야. 운동심리 또 이용. 사상투쟁이 얼마나 좀 위험한가 하면요.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한접시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북한에 쌀을 들였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근무 섰던 애가 이 사상투쟁회로 하여금 감옥까지 갔어요. 시발점은 어떻게 됐냐면요. 그 친구가 대한접시사에서 들여온 그 식량 들여왔던 선박에 근무를 나갔던 거예요. 이 친구가 선미에 서서 다니니까 전원을 만나가지고 한국 돈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그 돈 진짜 하찮은 돈이에요. 500원짜리, 100원짜리 한 6개 받았어요. 뭐야. 네. 근데 그 한국 돈이라는 게 신기해서 사실은 받은 거예요. 그걸 돈을 쓸 데도 없어요. 북한에서. 신기하잖아. 못 써요. 근데 그 받았는데 선수에서 근무 서던 애가 그걸 반 거예요. 네. 저 한국선이 돈 줬다라는 걸 봐가지고 생활총화를 했어요. 생활총화 시간에 이 친구가 이야기한 거예요. 한국선이 주는 그 돈을 받았다는 거를 그냥 생활총화 시간에 호성 비판을 했는데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이건 생활총화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터지지. 라고 해가지고 사상투쟁회로 들어간 거예요. 이거 한국 돈을 받았다고? 적대국의 돈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사상투쟁이 된 게 이 친구가 또 저희가 보위부에 있었다니까 보위부 예심초 구루장으로 끌려간 거예요. 어머나. 그 조사를 받았어요. 돈만 받았냐? 아니면 뭘 또 받았냐? 이게
이 사상투쟁이라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는 되게 그러네. 그냥 나가서 뭐 망신당하고. 망신 정도가 아니고 이 한 명의 인생을 아예 망칠 수도 있는 그런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매장시켜버리는 거죠. 장마당 세대는 좀 다를 거 아닙니까? 아마 이제 세대 간의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은 당연히 미리 내용을 서로 짜고 한다고 하는데 오늘은 내가 널 비판할 테니까 내일은 너가 날 비판해라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짜기도 하는데 그 무엇보다 뭐 김일성, 김정일 세대는 총폭탄 세대죠. 네.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세대였다면 지금 이 장마당 세대는 내가 왜 김정은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나 이렇게 반문을 이제 품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죠. 결국 뭐 이 생활 총화를 하려면 유일사상 10대 원칙, 교시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안 믿게 되니까 이 생활 총화가 이제 의미가 없게 되는 거고 무엇보다 그 기반에는 이 장마당을 통해서 들어온 외부 정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뭐 한마디로 이제 사회주의 지상낙원이 아니다라는 거를 알아버렸으니까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자, 근데 성king 교수님. 네. 이게 지금 김정은도 그렇고 이렇게 주변에서 알 거란 말이에요. 이제 장마당 세대는 다르다. 근데 이게 약간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요즘 세대는 다르구나. 이게 상호 감시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서로 감시하니까 그러니까 중앙이 컨트롤이 필요 없어요. 가만히 우리 지켜보면 보고 있으면 돼. 알아서 까니까 지금.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이게 도가 지나쳐 버리면은 시스템이 내부에서 붕괴가 돼버려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그 예전에 소련의 스탈린이 이걸 했었는데 한 조직 내의 조직원들끼리 서로 감시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끼리 감시시켰어요. 무조건 고발해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 고발하고 아들이 아빠 고발하고 딸이 엄마 고발하고 이렇게 고발 안 하면 내가 당해요. 처음에 이렇게 생각한 거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어떻게 우리 아빠를 고발해? 그쵸.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아들을 어떻게 고발해? 아니 오징어 게임이랑 똑같다니까요. 내가 우리 아빠 고발 안 하면 내가 죽어요. 생존 본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빠를 고발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소련이 한번 살짝 무너질 뻔하거든요. 그 다행인지 모르지만 스탈린이 일찍 죽어가지고 그 고비를 넘기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모든 독재 정권은 외부의 침공으로 무너진 케이스가 없어요. 내부에서 무너져요. 그걸 김정은이 알 거야 아마. 제일 겁먹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그렇지. 이게 북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허용을 안 하죠. 예,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 동호회, 뭐 그다음에 포럼 이런 게 이렇게 자유롭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등산 가는 뭐 등산 뭐 산악회도 있고. 지휘구화가 없어요. 예, 그리고 무슨 포럼이다 뭐 이거 하게 되면 포럼에 참가해서 서로 학습하면서 모르는 것도 서로 배워가는 그런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게 아예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생활 총화를 보게 되면 좀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좀 느슨한 방향으로 흐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거죠. 북한 사람들도 지금 현재 자기 먹고 살아가기 힘든데 이렇게 뭐 남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이제 뭐 북한이 완전히 그 골마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김정은이 이거 생활총화 이제부터 좀 강화하고 단속을 조금 똑바로 해야 되겠다. 강화한다고? 생활총화를 최근에 또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름이 진짜.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점점 더 강화하고 있어요. 정규 생활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잘 통제를 강화하며 이구실 저구실 되면서 빠지려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제때의 투쟁을 벌려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야 이걸 강조를 했다고? 자기는 안 하면서. 생활 총화를 저렇게 강조하잖아. 당 세포들에서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당 생활 총화를 제때의 무조건 진행하는 규율을 엄격히 세우며 높은 정치사상 수준에서 자기 비판과 허상 비판, 특히 밑으로부터의 원리 비판을 강화하여 동지적이며 원칙적인 단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온갖 이색적인 사상 경향들과 요소들을 제때히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김정은이
김정은이 저렇게 온구발 정도면 진짜 힘들어지겠다. 저렇게 세게 하지 빡세게 하는 거지. 올리 비판하고 여기 세포에 침투되게 하라고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김정은이 이런 그 사상 통제를 서로 상호 감시를 풀어줄까 아니면 좀 더 강화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강화 쪽으로 고 한 것 같아요 지금.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회의에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서로 호상 비판을 더 강화하라. 그리고 또 지시문 안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로의 결함을 강하게 지적하고 비판해서 이런 경험을 잊지 말고 자기 일을 다시 돌아보라. 강화를 하는 쪽으로 이제 정책을 틀은 것 같은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고 쥐새끼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는 물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바에는 한번 저항하다 죽자. 민중봉기가 대부분 그렇게 해서 일어나거든요. 이거 반성을 하라고 그래 자꾸. 이게 불안하다는 증거예요. 김정은이 언제 한번 어렸을 때 소년 다닐 때 청년 다닐 때 생활총화 해봤겠습니까? 김정은 태어나서 한 번도 생활총화 안 해봤어요. 해외에서도 안 하고 누가 옆에서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이 보기에 생활총화를 그나마 해야 이 사람들 감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불안해서 그런 거죠. 이 불안감의 절정이 어디서 나오냐? 러시아 땅에서 죽어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역에 파병시킨 북한군 병사들한테까지 전장에서 생활총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나왔어요. 예? 맞아. 쿠스카에서 전사한 북한군 정경홍이라는 이 북한군 청년의 생활총화 노트가 공개됐는데 예,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김정은 총비서 동지로부터 조국의 명예를 지키고 북한 특수부대의 용맹함을 보여주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러시아 군인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라고 반성하고 있어요. 이게 사지이고 전쟁터에 자기 동료들이 다 죽어나가고 차례차례 죽어나갔어요, 동료들이. 마지막에 결국 이 청년도 죽었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남긴 이 청년의 메모에는 고작 이 생활총화가 발견이 된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북한군 청년들이 거기에서 정말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생활총화를 써야겠다라고 썼겠습니까? 얼마나 저주하면서 이 생활총화를 썼겠어요. 감시를 하니까. 이게 분명히 우리 북한 청년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불이 돼서 김정은 북한 체제를 정말로 불지를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가 얼마나 한계에 몰려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인 거죠. 총 6차례에 걸쳐서 훈장과 메달을 받은 유능한 조종사였던 것으로 우리 조사 결과 드러났어요. 이만갑의 최초 공개, 총망받던 엘리트 조종사 이철수가 왜 그 모든 특권을 버리고 대한민국으로 귀순했을까? 귀순을 결심하게 된 시발점은 바로 땡땡 한 알 때문입니다. 계란이 89알이 나와. 그 생각이었어. 하나를 왜 안 주냐? 하나를 몇 주야를 줬어. 몇 주야를 하나 때문에. 작은 걸 줬어. 하신 거야? 그 알을 준비했습니다. 와우. 뭐야? 자, 정답은 바로 자두. 자두? 자두 때문이다. 이거는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연결이 안 됩니다. 아니 이건 계란 한 알보다 더 이상하다. 아니 이것도 공급으로 나갔는데 어느 순간 이걸 끊어서.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북한에서 화가 나가지고. 맞아. 추리가 귀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두. 이 아주 조그만 자두가 뭘 어쨌길래? 뭘 어쨌길래? 도대체 이것 때문에 귀순을 결심하게 됐을까?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있던 온천 비행장에 김일성, 김정일, 김씨 가문을 위한 전문 과수 농장이 있어요. 있지. 수리 과수 농장. 구호식품들 하는데. 근데 가을철 되게 되면 다음 해에도 달고 맛있는 자두가 크라고 설탕을 100kg씩 매 나무마다. 근데 거기서 일하는 아줌마가 어떻게 집에서 이야기했나 봐. 근데 아들내미가 배가 고프니까 그 철조망 밑에 땅 파고 기어 들어가서 그 설탕을 훔쳐 먹은 거예요. 도둑놈으로 몰려가지고 검게 총살했잖아요. 8살짜리. 예?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자 자두나무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자두가 더 달리게 하기 위해서 마치 비료를 주듯이 그 흙 밑에다가
설탕을 이렇게 한 땅을 파고 거기다 설탕을 넣어놔요. 그럼 걔가 녹으면서 이제 자두가 더 달게 된다. 근데 이제 1호 물품이니까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의 가장 큰 목표가 뭐예요? 최고 지도자의 안녕과 만수무강이야. 그럼 만수무강을 위해서는 잘 먹고 잘 드셔야 되겠지. 그 사람들이 맛있게 드셔야 될 거 아니야. 그 맛있게 드시는 거를 맛있게 못 먹게 설탕을 먹었으니까 이게 신성모독이기도 하고 당의 유지상책 10대 원칙에도 걸려요. 정말로 신성한 사원의 무단 침입한 거야 너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거야. 아니 자두 하나를 훔쳐먹은 것도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설탕을 훔쳐먹었다고 총살을 시킨다고? 그러니까 북한이란 사회가 뭐 말 안 되고 말 된다고 우리가 논할 사회는 아니잖아요. 정말 사람도 아닌 정말 평범한 사람이 신이 된 비정상적인 사회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저희가 이거를 진짜 실험해 본 적이 있어요. 사과나무를 심을 때 그 안에 꿀이랑 설탕을 같이 넣어서 해본 적이 있는데 브릭스가 똑같아요. 그치. 일반 사과랑 똑같은 거. 이게 1호 식품이라고 하니까 정말 그 충성 분자들 있잖아요. 장군님한테 잘 보여서 뭔가 당원이 되고 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그런 충성 분자들 머리에서 나온 결과인 것 같은데 설탕, 꿀 넣어도 정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철수 대위가 이 자두 밭에서 설탕 캐먹은 아이가 총살을 당했다는데 무슨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이 자두와 그 아이의 총살 그리고 너무 심각해. 이철수 이게 무슨 관계냐? 이 얘기를 방금까지 들었지만 그렇다고 이철수 대위가 비행기를 몰고 귀순한다? 뭔 상관이지? 그런데 이철수 대위가 귀순을 결심하게 되는 마음에 불씨를 지핀 사건은 이 자두로부터 시작된 또 다른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고작 8살짜리 애가 자두를 따먹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두를 따먹었으면 삼족을 멸할 기세예요. 이 기세가. 그러니까. 흙을 먹었는데. 자두 나무를 심는 흙 속에 설탕을 먹었다고 총살을 한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가장 친했던 형제와도 같았던 동기생에게 이철수 씨가 솔직한 감정을 털어. 이걸 말한 거예요? 야, 어떻게 어린애를 이렇게 총살하냐. 아무리 먹어도 그렇지. 가장 친한 제 동기생. 그 자식이 슈퍼인 줄은 몰랐어. 이야. 대박. 야, 이게 어려서부터 훈련이 돼 있는 거야. 포상 비판. 그 자식이 슈퍼인 줄은 몰랐어. 그 고사질 해가지고 내가 뭐 북한 체제를 비판했나, 김일성을 욕했나, 김정일을 욕했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응평 대령님이 오신 다음에 생긴 게 비행사들 당성 단련 강습이라는 게 있어요. 1년에 보름씩 2주간. 가장 큰 결함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을 단상에다 세워놓고 사상투쟁, 집중 비판을 하는. 근데 제가 있던 온천 비행장에 93년도에 10년에 한 번씩 남조선을 넘어간다. 이응평 대령님이 83년도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93년도에는 또 누가 넘어가겠느냐? 딱 이철수가 넘어갈 것 같다. 와, 찍혔어. 사상투쟁 대상이 됐어요. 70명 앞에서 비판을 한번 받아봐요. 야, 어지럽구나. 5명이 지나면 그다음부터 무슨 소리인지 들리지를 않아. 70명이 일어나서 고함 지르면서 예, 잘못했습니다. 또 받아 적어야 돼요. 또 2시간 동안 서서 단상에 혼자 사람 완전히 바보 돼버려. 치욕스럽겠다. 네, 엄청 치욕스러워요, 진짜. 끝나고 다 나갔어. 혼자 단상에 이러고 있는 거야. 아휴, 발이 움직여지질 않아. 발이 움직여져야 내려갈 거 아니야. 대대강당 가니까 전부 등 돌리고 있어. 눈길 마주친 사람 한 명도 없어. 날 보더니 전부 다 얼굴 돌리는데 말 썩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왕따 당하는 거야, 이게. 어쨌든 이철수 씨가 우리가 소신 발언을 한 건데 그렇죠. 사상투쟁 집중 대상 이건 어떤 의미예요? 일단 그 사상투쟁을 해야 되는 그 장본인으로 딱 선택이 되면
계속해서 여시찰 대상에 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비판 무대라는 데 세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이제처럼 조종사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연예인은 연예인대로,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또 조직생활하는 누구라도 다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합니다. 와. 그렇게 해서 이제 앞에다 세워놓고 대학교 같은 경우는 몇백 명이 달라붙어서 그 한 사람을 비판합니다. 까마귀 때처럼 주변에서 가지고 동무는 말이야 당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안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 멘탈이 다 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철수 씨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에 딱 찍힌 거잖아요. 70명 가까이 되는 사람 앞에서 세워놓고 이 당적인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한 수치심.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 이런 거 겪으면요. 그거는 더 말도 못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 호상 비판이라고 당한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중국에 갔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북한으로 나오셨어요. 근데 그게 무산이라는 곳이 워낙 작다 보니까 소문이 다 나고 학교에도 그게 알려진 그치. 거예요. 그래서 반 앞에 나가서 아이고. 50명이 넘는 아이들이 저한테 제 한 명을 세워놓고 중국에 들어가서 너희 아버지가 우리 북한을 정말 망신스럽게 했다라고 하면서 막 침을 뱉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가방에 막 탈북자 그리고 그때 도강자라는 도강자. 미국 월경자 막 그치. 이런 거. 그런 게 유행했었는데 제 가방이나 교복 뒤에 그런 걸 써가지고 정말 호상 비판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게 한 번 당하고 나면 굉장한 트라우마고 맞아.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에 갈 수 있을까? 되게 큰 두려움 자체였던 것 같아요. 북한의 이런 호상 비판, 생활총화 이것이 뭐냐면 공식적인 권력을 빌어서 하는 조직적 왕따예요. 네, 국가폭력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아예 왕따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 사람이 하나의 본보기가 돼가지고 나도 쟤처럼 왕따가 안 되려면은 스스로 자기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가꾸는 거예요. 나의 도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더 혹독하게 상대에게 욕을 해야 되는. 네, 맞아요. 그래서 충성 경쟁을 시키는 거죠. 대체 이철수 씨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시 한번 인터뷰를 좀 보시죠. 그때까지는 우리 한국이 올세가 안 됐다는 거야. 아무리 비판받았다고 해서. 뭐가 결정타냐면 대대 정치 치던 이 자식이 권총 들고 내 뒤에 서 있는 거야. 쏠까 봐. 그런 마음도 없었는데. 그리고 비행할 때도 감시야. 남자수는 넘어갈까 봐. 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고. 와. 저 때까지 이제 북한 사회 최고 엘리트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얼마나 강했겠어요. 또 군인으로서의 어떤 충성심뿐만이 아니라 그 프라이드가 있었을 텐데 네. 이 한 군인이 이 수십 년 동안 키운 자신의 그 프라이드와 이 충성심을 단 한순간에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면서 이제 한국에 대한 어떤 귀순을 이제 생각하시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 감시 이전에는 보통 1.5km 밖에서 같이 비행을 했는데 감시가 시작된 다음부터는 밀착 비행을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 날고 심지어 땅에 착륙을 했는데도 그 위에서 비행기가 떠다니더래요. 감시 비행기가.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 땅이나 하늘이나 감옥 속이었던 거예요. 그렇겠죠. 저는 그게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이 모든 게 1993년도에 그렇죠. 다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철수 씨는 1996년도에 귀순했으니까 3년 동안이나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온 건가요? 사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는 이철수 씨가 귀순을 결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었습니다. 네?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더 최악인 일이 남아 있습니다. 때는 1996년, 드디어 96년으로 왔어요. 네. 5월 이철수 씨 귀순에 불시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뭐냐? 뭐야. 이거 진짜 궁금하다. 점점 커져. 대대 정치 지도원 동지가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8월 달에 또 당선 단련 사랑투쟁 대상으로 철수 동지가 선발이 됐대. 또? 왜 그래? 3년이나 지났는데. 야, 이거는 뭐 2번이나 뽑혀? 그게 뭐 좋은 거라고 선발까지. 야, 또 다리가 떨리더라고. 또 70명 앞에 서서 아찔하더라고요. 야, 이번은 마지막이 되겠다. 그래서 그때 5월 23일 날 당일날 죽어도 나간다.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다. 죽어도 나간다. 왜 거기서 자살해 죽을라 했어. 죽어도 간다. 여기서 죽으나 나가다 죽으나. 대한민국 제가 좋아서 온 사람 아니에요. 몰랐어요.
지기들이 또 밀어줬지. 내가 오파서 왔나? 아니면 죽는데 못 견뎌요 그거. 그래서 그때는 죽어도 내 나간다. 목숨 걸고 온 거야. 벼랑 끝으로 자꾸 내미니까 떨어진 거지 그냥. 나한테 가해진 이 그 모순적 상황에 대해서 나는 마지막으로 저항한다라고 하면서 잘 때는 부대 무조건 나가서 자야 되거든요. 부대에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생각 좀 많이 해봤죠. 부모, 형제, 가족 다 죽겠구나. 그때 그 심정. 그러니까 그런 아픔이 몰려오더라고요. 혹시나 살아있으면 통일대원이 하여튼 다 만나고 싶죠. 친인척들, 살아있을 친인척들. 아